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95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신천지 사건 때보다 일별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오늘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을 기세입니다. 거기다 어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FOMC 회의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마감일이 겹치는 상황인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 세계 증시가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한국이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돌입할 수 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협상이 불발이 된다면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다우지수는 장 중후반에 상승 반전이 나왔고,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제 놀라웠던 사실이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28%까지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뉴스 하나가 등장하면서 다우는 상승으로 반전이 나왔고 나스닥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가 다우와 나스닥의 하락폭을 축소해 주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뉴스는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폭증을 했다라는 뉴스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안 좋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우는 신고가를 돌파했던 적도 있고,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폭증을 해도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며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라던가 PMI 지수가 나올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라던가 고용 지표가 나올 때는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셧다운 이후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셧다운이 되면은 가게가 문을 닫고 또 영업하는 사람도 없어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소비와 지출은 늘어나고 고용 지표는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로 온라인 쇼핑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마트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쿠팡이라던가 11번가 등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짤방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아니, 해외 토픽에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때는 재고 떨이 판매로 최대 50에서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하는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죠. 이제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더 이상 물건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은 정말로 진짜 패싸움이 일어날 만큼 사람들이 먼저 집는 자가 임자이기 때문에 새벽부터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신랑이라는 사람도 많아서 해외 토픽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중화권 역시 소매 판매 지수와 경제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중화권도 11월 달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예, 바로 솔로데이입니다. 11월 11일 한국은 빼빼로데이지만 중화권은 솔로데이로 광군절이 펼쳐집니다.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중화권의 유명한 쇼핑몰이 블랙 프라이데이랑 똑같이 최대 50에서 60%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권도 소매 판매 지수라던가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중화권의 경제 지표는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는 신고가를 달리고 랠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일 하락 중입니다.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중화권의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만 해도 중화권 증시가 하락하면 한국 증시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25일을 보세요. 중화권의 증시가 하락하자 이렇게 한국 증시도 똑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현상이 왜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중화권의 반도체 업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화권은 반도체 주식이 계속 내리고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만도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만은 TSMC라는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반도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대만의 지수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화권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거나 혹은 광군제가 있는 달에는 화장품주는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11월 11일 전에 잠깐의 큰 슈팅이 나온 적이 대부분이에요. 화장품주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8일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이 16%, 한국 화장품 제조가 12.38%나 상승했는데 올해는 중화권에 광군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11월 달은 시진핑 방한이라는 초특급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11월 달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화권의 광군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코스피에 선물이 오르면서 대형주가 같이 움직이면서 아모레퍼시픽만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상황인 게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지만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니모리는 시총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MSCI 지수라던가 혹은 선물을 조정할 때 그 지수에 아모레퍼시픽은 포함이 돼 있어도 토니모리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로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은 적자 회사인 토니모리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도 절대 안 들어오죠. 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수가 있습니다. 왜 기간의 매수가 있다?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연별로 보셔도 실적이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 선물에 아모레퍼시픽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선물이 오르면은 현물도 같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과 최근에도 계속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 적자 기업이고 시총이 낮은 토니모리 같은 이런 화장품주는 계속 횡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며 건설주를 포함한 대형주의 특징과 매매하는 방법은 어제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뉴스죠. 화이자가 미국의 FDA에 긴급 사용 신청 허가가 승인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이자의 주가가 또 신고가를 갔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화이자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1.46%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더나의 주가도 살펴봤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스닥의 지수가 상승하면서 플러스 0.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투신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모더나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바이오 같이 화이자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화이자가 FDA 긴급 사용 신청이 날 거라 생각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화이자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바이오라던가 제일약품 그리고 KPX 생명과학 이런 애들이 슈팅이 좀 나올까요? 지난번 영국 FDA 긴급 사용 신청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오히려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잠깐 아침에 갭을 띄우고 오히려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투신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영국 긴급 사용 신청 뉴스 나오기 전에 선침했다가 다음날 다 팔고 튀고 사고 팔고 얘네는 단타의 제왕이에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했다가 금요일날 다 팔고 튀고 단타의 제왕이라서 우리바이오라던가 제일약품 KPS 생명과학이 화이자 긴급 사용 신청이 허가가 됐다고 해서 다음 주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잘 돼봐야지 보합 내지 플러스 마감 그 정도가 아닐까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죠. 자,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한국에서는 여러분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보금 역시 원활하고 또 가격이 싸서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선 계약을 했고 계약금 역시 지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화이자라던가 모더나도 백신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생산이 상당히 어렵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성구매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계약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성구매 1,000만 명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상당히 늦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중후반에나 FDA 긴급 사용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FDA는 의문을 제기했고 임상 3상을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시 결과가 나오고 FDA 긴급 사용 신청을 받는 데는 상당히 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는 한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백신 도입은 지연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FDA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식약처가 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안전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효능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내년 3월과 4월부터서 백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매트릭스라던가 AB 프로바이오라던가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의 호재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떠나서 한국의 식약처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식약처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코롱 티슈진 인보사 사건이죠. 주식을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이 코롱 티슈진과 인보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코롱 티슈진에서는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손가락의 관절 연골 세포를 채취해서 치료제를 만들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코롱 티슈진이 설립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식약처와 미국의 FDA 임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롱의 인보사를 2006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했고 임상 1상을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임상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이 2010년도에 승인이 된 반면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2009년도에 바로 승인이 됐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임상 3상은 2013년도에 이미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식약처가 인보사를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상장을 했습니다. 코롱 티슈진.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 상폐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인보사는 국내 관절염 치료제로 실제로 유통하게 되었고 접종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값도 상당히 비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의 미쯔비시가 코롱 티슈진의 기술 수출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부터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미쯔비시에서는 코롱 인보사의 주 성분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자세한 성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인보사 측에서는 코롱 티슈진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코롱 티슈진은 그냥 계약금 반환 소송은 그대로 놔두고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인보사를 수출도 하고 중요한 건 뭐다? 한국의 관절염 관련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FDA에서 임상 승인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죠. 바로 미국의 FDA에서는 인보사의 주 성분은 연골유래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이럴 경우에는 인보사가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인보사를 투여하고 암이 생긴 환자를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다?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심사에 놓여 있죠. 또 코롱 생명과학 이 회사도 코롱 티슈진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정말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처음 상장된 다음에 19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약주 랠리가 펼쳐질 때였는데 그 뒤로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다? 29,800원. 인보사 사건 때문에 하한가를 몇 번이나 가서 지금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내줬으며 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을까?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았는데 왜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걸 캐치를 못했을까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너무나 생소하고 검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STR 검사라던가 이런 거 의무 기록을 제출을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는 코롱 티슈진의 말을 그냥 믿고 품목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나 코롱 생명과학은 더 나쁜 애들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일본과의 소송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근데도 미국의 FDA 3상을 진행하고 거기에 품목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미국의 FDA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었죠.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주성분을 다른 걸 쓴 걸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세계 수출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을 만나. 인보사를 잘못 투여받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화제가 되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식약처를 어떻게 믿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접종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FDA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아야지. 그래서 진매트릭스라던가 AB 프로바이오 이런 애들이 슈팅이 나올까요? 정부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일단은 사놨으니까 아침에 뿅 뛰어났다가 또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는 다음 주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거나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화이자의 주가가 막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잠깐 단타 치려고 미리 선침해한 거 빼고는 수급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스케줄이 정말 스펙타클하죠. 일단은 15일과 16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럼프 형이
연준에 있는 비상대출 자금을 회수 명령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연준에서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냥 미국은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연준에서는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12월 18일까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안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난항을 겪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최종 승인자가 바로 럼프 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언제부터 협상했냐면은 올해 9월부터 계속 협상했어요. 지금 12월. 근데 3개월 동안 경기 부양책이 난항을 겪는다, 협상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빠지거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나요? 아니요. 지금 미국이랑 나스닥 최고 신고가.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 부양책 합의는 안 되고 또 연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협상이 안 되고 동시 만기일도 동시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어떻죠? 네, 확진자가 950명입니다. 신천지 때보다 하루 1일 확진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확진자가 600명대였는데 갑자기 300명 이상 늘어난 거는 지난 수요일 데이터가 금요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뉴스가 나온 걸 직접 체크해봤는데 대구라던가 몇몇 도시에 확진자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사람들이 시청이라던가 그 지역의 관할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서버 오류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10시에 반영이 된다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제 나온 것도 수치 자체가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2월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950명을 돌파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1시간 단위로 병상 부족 뉴스가 나오고 있죠. 다음 주 아마 응압병실 관련주가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GH 신소재, SY, 그리고 우정바이오 이런 애들이 갭이 뜨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얘는 투자주의, 투경을 걸릴 수 있다. 언제? 12월 14일만 넘기면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가가 12,000원 이하로 유지가 돼야지 얘가 아마 투경이 안 걸릴 걸로 알고 있어요. 13,000원까지 찍어도 되려나? 이게 여러분 금액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버리면 다시 투경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누를 때 한꺼번에 바로 눌러서 위에 개인들이 매수 못하는 금액을 계속 걸어놔요.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7억 넘어요. 이거 하면 10억 넘고. 아니 여기 하나 뚫는데 20억이 넘게 들어요 돈이. 20억. 근데 이거 나중에 슈팅 나오면서 위로 신고가 갈 때 보세요. 위에 호가 텅텅 비었고 만주가 뭐야. 몇천 주씩 걸려있으면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이 종목을 상한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올릴 수 있었어요. 전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올리긴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투경에 걸릴 경우에는 3일 단일가에 매매에 진입이 되거나 혹은 거래 정지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소화를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상한가를 안 보냈죠. 그리고 2등 주자인 SY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은 할 것 같지만 지난주처럼 눌러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릴 수 있는데 GH 신소재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누를 때 그 다음날 갭이 뜨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빼버리는 이런 잡주의 특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단기 과열만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다음날 쭉 하면서 상한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가면은
거래 정지 아니면 단일가인데. 아니 얼마 전에도 서현 탑메탈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갈 경우에는 거래 정지 아니면은 3일 단일가 매매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무려 23%가 올랐는데도 밑으로 쫙 빼버리더군요. 그리고 이 종목은 10,0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투자 주의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10,000원 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10,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10,000원 이전에 팔거나 10,000원 넘자마자 팔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가 8,800원인데 윤석열씨 관련주는 대형 악재가 떴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윤석열씨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론을 돌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윤석열씨의 대선 출마를 막는 법안을 만든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어그로 끌어보려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직 개정안을 발표해서 만약에 검사나 법관이 퇴직하면은 1년간은 공직 후보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건데 윤석열 씨가 퇴임하고 1년이 지나버리면은 대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놓고 윤석열 씨를 겨냥한 법안 발의죠. 그래서 보시면은 윤석열 씨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서현 탑메탈은 플러스 9.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석열 씨 관련주 러셀을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 러셀을 손절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제가 12월 4일날 러셀을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3,19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약 3% 손절이었고 손실은 마이너스 180만원을 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사람이라서 손절하기가 싫더군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징계위원회가 목요일날 열리는데 월요일날 꼭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이 종목 분명히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급등할 것 같고 갭이 뜰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볼까? 분명히 호재 뉴스가 뜰 거야. 이 생각에 정말 손절을 망설였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열받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테스라는 종목을 여기서 끝에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던진 이유가 뭐다? 이건희 씨 사망 뉴스. 그래서 7% 손절을 했는데 1억을 베팅해가지고 700만 원 이상을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멘탈이 좀 나갔었고 전기차 관련주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가에 2억 4천만 원을 베팅을 했고 장 시작하자마자 다음날 마이너스 12%로 출발을 하는데 멘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2,400만 원 가까이 손절을 때려버리니까 정말 손절하기가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판 다음에 급등을 해버리거나 위로 막 상한가 가버리면은 제 멘탈이 또 깨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죠. 왜냐면은 이번 달 자체는 180만 원 손절해도 계좌는 불렀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손절한 다음에 러셀은 아주 지옥으로 가고 있죠. 손절한 다음날 단 하루도 상승하지 않았고 여기부터서 여기까지 하락률이 얼마입니까? 무려 15%입니다. 제가 손절을 안 했을 경우에는 5,600만 원을 베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200만 원을 손실 봤을 텐데 와, 180만 원에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오기 정말 잘했죠.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셀은 윤석열 관련주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윤석열 씨 관련 모든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러셀만 급락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다들 똑같지만 손절하기가 싫으면은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서 이 종목에 대해 좋은 점만 보고 호재를 찾아요. 그래서 호재를 보고 홀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와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절할 때는 과감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놀부 보쌈 심보긴 해도 내가 손절한 다음에 계속 내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이때 내가 만약에 또 손절을 안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을 텐데 정말 잘라서 다행이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것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의 악재 레포트도 있고 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내린 거지 한국의 테슬라 급발진 사건 때문에 주가가 내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율주행하면 테슬라인데 전 세계 과수원 관련주 1등 애플이 자율주행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모트렉스가 애플카가 나오나 이런 찌라시에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주 말고 유독 모트렉스만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나온 시간보다 먼저 상승한 종목은 주의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2시 29분 25초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슈팅이 2초 만에 나오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는 작업 치는 거예요. 동호회나 이런 데서. 딱 작업 쳐가지고 바로 삥 올린 다음에 7,000원 돌파하고 막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죠. 이 종목 종가 보세요. 6,790원. 이때 따라 들어가서 사서 팔았을 수 있을까요? 팔았으면 다행인데 보세요. 1분 동안 올려놓고 바로 쭉 빠져서 1분 만에 다시 빠졌어. 여러분, 뉴스 기사도 돈만 주면은 신문사에서 다 써주기 때문에 이런 찌라시에 절대로 넘어가선 안 돼요. 모트렉스는 이전에 매매일지 보여주고 수십 번 넘게 매매한 걸 보여드렸지만 얘는 잠깐 투신이 들어올 때나던가 투신이 나갈 때 잠깐 매수해서 먹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찌라시 떴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파원에 또 똑같더군요. 장중에 10시 8분이었죠. 삼성전자 개편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뻥 띄우던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라던가 무슨 와이파이라던가 이런 뉴스 딱 띄우고 맨날 윗꼬리가 나갑니다. 상한가를 여기 빼고는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넘어갔을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종목은 10% 이상 넘어가면은 종가는 거의 마이너스 내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20분 정도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잡주라서 윗꼬리가 또 길게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계단식 하락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종가도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종목은 항상 찌라시 띄우고 윗꼬리가 나온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2천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1,800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위지트를 포함한 비트코인 관련주가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주 동안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위지트의 태생은 동전주입니다. 다시 동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 동전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고 다음 분기도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분기별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거 등록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서울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특징은 뭐다? 동전주. 동전주는 아무리 수급이 많이 들어도 돈으로 계산해보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3월달 상장 폐지 시즌이 올 경우에는 상폐도 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안 건드린 게 좋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동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을 처음 접하고 안 좋은 습관부터서 들이면은 결국 나중에 계좌는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4.11%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알서포트, 재택근무, 원격 의료 이런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 역시 다음 주에 조금 상승할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은 확진자가 급증이 되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뉴스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다음번에 또 간다고 해봤자 여기서 주춤거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백신 뉴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내리고 생각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YBM넷이라던가 혹은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온라인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뭡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에요. 애들은 지금 방학에 돌입을 했죠. 물론 아직 안 한 것도 있지만 곧 방학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해도 수혜를 전혀 못 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의 일별 확진자가 95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사건 이후 일별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격상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혹은 응압병실 관련주가 다음 주에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주 금요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마감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올해 안에 협상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번처럼 일주일 내지 2주간 또 연장을 하면서 시간벌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투심 악화와 경기 부양책 난항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하락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어제도 후원을 해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